네, 안녕하세요. 네, 인류와 사상 담당교사 노정은입니다. 2020 4월 16일 제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윤리와 사상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EBS 온라인 클래스에 이미 많이 들어가서 좀 익숙하시죠? 네, 윤사 과목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강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EBS 선생님이 만드신 개념 강의가 있을 거예요. 이 개념 강의는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의 개념을 알기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저와 하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노쌤 강의예요. 보시면 이제 노쌤 강의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이 노쌤 강의는 출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 넘어서서 철학적인 논쟁, 논의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영상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윤사 과목이 여러분 수능 과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수능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4월이 거의 중반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 내용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냐 생각했을 때 그냥 아무래도 욕심을 내지 말고 사상가 중심으로 사상가 중심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4월 달에 배울 수 있는 사상가는 공자, 맹자, 순자 이 세 사람으로 잡았고요. 오늘 강의는 인간의 본질, 그 본질을 가장 열심히 학문한, 연구한 유교 사상, 다른 말로 공부의 사상, 공자의 사상을 배우고자 합니다. 수업 다 끝나고 나서요. EBS 온라인 클래스에 여러분이 꼭 해주셔야 될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뭐냐면 윤사 수업에 있어서 그냥 지금 현재 EBS 플랫폼으로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연계 친구들은 뭐 쌍방향 수업 많이 하죠. 우리도 뭐 쌍방향 수업 같은 거 해보고 싶다. EBS 벗어나 다른 플랫폼을 쓰고 싶다. MS 뭐 선생님은 여기서 MS 팀즈를 잡았어요. 이거 사용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클릭을 해주셔서 퍼센트에 따라 쌍방향 수업이나 그 다음에 요새 기업에서 많이 쓰이죠. 화상회의용으로 팀즈 수업을 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음악은 영상 보고 난 다음에 그쵸? 저는 우리 조용하게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은 바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선 영상 보고 얘기할게요. 영상 스타트.
영상 다 보셨나요? 네. 여기서 나오는 사상가는 누구죠? 중학교 때 배우셨죠? 네, 순자입니다.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하지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정의 내리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윤리와 사상 과목의 첫 번째로 나온 사상이 유교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유교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질을 가장 열심히 파헤친 학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친구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으셨나요? 아니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분명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죠. 그럴 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 어떤 본성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죠? 예, 첫 번째 과제입니다. 너가 생각하는 인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오. 여러분, 과제는 출석입니다. 과제방에 들어가셔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과제를 냈더니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네. 인간은 양파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나는 까도 새로운 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물건과 자신을 비유해서 쓴 친구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 수업은 사상 수업, 철학 수업이기 때문에 물건과 인간은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움을 드리자 밑에 한번 보시면, 인간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다고 되어 있네요. 보셨어요? 성선설, 성악설, 선무선악설로 나누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죠.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니까 성설이겠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성악설일 거고요. 지금 생물학적인 접근이란 단어를 좀 쓸게요. 예. 지금 가장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 선무선악설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욕구, 기본적인 동물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인간의 동물도 동일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편하겠지요. 성선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공자와 맹자의 설을 따르는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선생님, 공자의 제자가 맹자인가요? 공자의 제자는 맹자입니다. 라고 말한 학생이 있는데요. 맞다 틀리다 말하기 좀 애매한 게 공자가 죽은 뒤 딱 10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났어요. 다시요. 몇 년이요? 100일이 아니고요. 100년이에요. 10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났는데 어쨌든 맹자는 공자의 학설을 따르고 보완하고자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 맹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유교계 이단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극하게 유교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순자 그리고 고자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과제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난 새로운 사상가이다. 새롭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물건은 말고 말로 풀어보겠다라는 친구들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제 소개해 드렸어요.
유교의 연원을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보는 영상, 예, 이 사람이 지금 영화배우지만 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교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자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자교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죠.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바로 공자가 만든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 영상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뜬금없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아무도 살지 않는 섬에 홀로 떨어지게 된다면 살아갈 수 있나요? 혹은 저 멀리 우주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이 있다면 살 수 있을까요?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에 치여 살다 보면 때로는 혼자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하지만 평생을 혼자 생활해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공자에 따르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춘추 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한 사람으로 사랑을 통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회복되길 희망했습니다. 그는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我真的可以留在这儿了。好了好了，今天难得，这里以后就是你的家了。 이 사랑을 공자의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그 단어, 바로 인입니다. 공자의 인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족, 친구 등 모든 사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은 단순히 연애 감정에서의 사랑이 아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 관계에 따라 사랑의 행동 양식은 효도와 공경, 그리고 예의 있는 모습으로 표출되며 이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공자도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나가라고 이 새끼야! 그러나 우리가 인을 실천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언제든지 인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서애가 민소에 풀 묻혀 흘리는 바람에 우리애만 혼났잖아. 우리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충과 서가 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충은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종종 사랑하는 마음을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충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 마음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서는 같을려의 마음심이 합쳐진 글자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공자 역시 서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기 싫은 것을 미루어 보고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看来大夫并不愿意做这个陪葬者，那么己所不欲，勿施于人。 예를 들어 내가 욕을 듣기 싫다면
나 자신도 욕을 하지 말아야 함을 성찰하고 누가 나의 물건을 훔쳐가는 것이 싫다면 그 마음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아 나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늘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송 과장. 네.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끝까지 잘해줘서 고마워. 청 과장 있어서 큰 힘 됐어. 저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기란 힘들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닌 몸소 실천이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공자가 우선적으로 가족과 주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려 너무 먼 곳에서만 찾아다니기보다는 나와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 일상에 있는 소재로 잘 엮은 아주 좋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유교의 연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유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자교라고 했고요. 네, 공자를 시조로 하는 중께 대표적인 사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시대와 맞물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시대적 배경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되어 있네요. 춘추 전국시대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이르는 시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잘 서술해 놓았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자는 춘추 시대의 사람입니다. 기원전 5세기죠. 이 5세기에는 별같이 대단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나는데요. 서양의 사상의 근원, 서양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인도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네, 시다르타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5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하셔야 되죠. 도대체 5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네, 5세기 때 일어난 여러 가지 중에 1번 철기 문명의 시대가 도래됩니다. 청동기와 철기는 굉장히 다르죠? 철기 시대가 도래됐다는 것은 농기구가 한층 더 발전했다는 얘기고요. 철기를 바탕으로 한 농업시대가 도래되었다. 다시 얘기하자면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익숙하게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화가 꽃피우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5세기였어요. 춘추 시대는 그냥 혼란의 시대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보면 춘추 시대는 농경 시대였고 한 군데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시대였고 그 시대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철기가 개발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공자가 산 시대는
여러 개의 제후국들이 존재했고요. 당연하겠죠. 그쵸? 마을, 그쵸? 단위의 제후국. 총 100개의 제후국들이 그 나라의 부국 강병이라고 했지만 사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땅이 필요했겠죠. 왜? 무슨 사회였으니까요? 농경사회였으니까요. 그리하여 이 제후들은 자신의 나라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군사를 키우기 위해서 곳곳에 인재를 등용합니다. 그 인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공자예요. 여기 사람 평균치보다 큰 사람이 있네요. 이렇게 표시도 될래나? 네. 예, 그냥 공자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누가 가장 이미지가 비슷할까라고 했다면 네, 서장훈 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공자는 네, 2m가 그러니까 2m가 넘은 큰 키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내려봤다라고 해요. 지금 서장훈 씨 보시죠? 보이죠? 예. 그리고 되게 다재다능했다고 합니다. 그냥 목소리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손재주도 뛰어났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다루는 능력도 뛰어났고요. 예, 책도 잘 읽었고 한마디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천했어요. 춘추 전국시대는 나라와 신분과 상관없이 제후들이 자신의 나라의 부를 위해서면 어떤 인재도 등용했기 때문에 공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공자 어머니께서 무당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했지요. 자,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국립국악원에서 하는 공연의 일부분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악이라고 하지요. 자, 아까처럼 제가 얼굴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네요. 이 상장내 여러 가지를 이것을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이 제례 상례, 그러니까 상장례죠. 상장례 행사에 동원이 됐다라고 합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 예학에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쓰는 도구들을 소꿉놀이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많이 배우려고 애썼다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공자의 예학 사상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교과서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빈칸을 채워 드릴 텐데 선생님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걸 하나하나 적어서 채워 드릴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글쎄 수업의 집중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펜이 사용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읽으면서 수업한다면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질문반의 방에다가 건의사항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자와 유교입니다. 교과서 내용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 땡땡의 도덕적 신념이라고 했네요. 예, 당연히 지금의 주인공이 공자니까, 그쵸? 공자의 단어가 여기 들어오겠네요. 그쵸? 공자의 도덕적 신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구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도덕적 회복을 자신의 시대적 사명으로 삼아 천하를 두루 돌아다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앞에 단어는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사회적 혼란에 대한 공자의 진단과 인의 재창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 한번 봐주시고요. 공자는 춘추 전국시대, 다시 춘추시대의 혼란이 개인의 도덕성의 타락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의 타락이 첫 번째 키워드에 들어갈 단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할 무엇인가의 개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인이겠네요. 그래서 그 회복하는 기준, 회복할 수 있는 개념을 인이라고 뒀습니다. 아직 인이 어떤 개념인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인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자, 그 밑에 점으로 가면 공자는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간이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인 인의 회복을 강조하고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다시 얘기하면 인이라는 건 본래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인의 첫 번째 정의는 내면적 도덕성이네요. 누구나 어진 사람인, 이건 같은 말인데요. 땡땡. 인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 이꼬르 인. 어진 사람 두 자로 뭐라고요? 인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번 살펴볼게요. 나와라. 네. 자, 이게 인이에요. 자, 인을 하기 전에 우리 타고난 도덕성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걸요? 맹자의 성선설이라고 얘기하지 공자의 성선설이란 말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자도 성선설 학파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공자도 논어에서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인간은 태어날 때 타고난, 쓸게요. 타고난 도덕성. 구체적으로 아까 배웠죠. 내면적 도덕성 뭐라 그랬어요? 그쵸. 인, 의, 예, 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선설 맞지요? 이걸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맹자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인이 바로 여기 있네요. 인이라는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쵸? 사람이 몇 명이죠? 2명이네요. 이건 뭐야?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이 더불어 사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인이 말하고 싶었던 건 그래요. 타인에 대한 태도, 타인에 대한 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다면 교과서에 보는 인, 또 우리 수능 특강에서 본 인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 옆에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1번. 사랑의 정신이자까지가 하나예요. 다시 이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인지는 밑에 설명할 거니까 우선 가볼게요. 1. 이는 사랑이다.
그 다음, 이는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의 정신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다움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자, 여기서 조금 여담을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이 윤리교육과 들어가서 첫 번째 읽은 책이 바로 논어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절망을 했거든요. 무슨 절망을 했냐면, 자, 보통 여러분 그건 아시죠? 논어에 보면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체로 이루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인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인에 대해서 이 고정 강독을 하기 위해서 인에 대해서 정의를 좀 써서 노트에 정의를 해가지고 좀 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예, 맞아요. 옆에다가 한자에 우편 놓고 딱 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쓰였어요. 제자가 물었더니, 선생님, 인이 무엇이에요? 라고 했더니, 인자이다. 그래서, 인은 인자다. 가 뭐다? 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엔 또, 인은 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또 이건 무슨 얘기야? 또 다음에 보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인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좀 이따 보니까, 인은 예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는 한 개념이 한마디로 10개 넘게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건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라고 나중에 봤더니 공자는 상황에 따라 인의 내용을 다르게 해석했던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한다 라는 단어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엄마가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하실 경우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라 라는 말을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순간 엄마의 말이 사랑한다라고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공자는 매 순간마다 어질다, 인격다움을 정형화시킨 게 아니라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순간에 가장 사랑인 것을, 그 순간에 가장 인간다운 것을 인이라고 정의했던 거예요. 선생님, 그 말이 더 어려워요 라고 말하면 요걸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실천덕목이라고 되어 있죠. 효, 재, 충, 서예요. 그 중에 충서는 수능 문제에 매우 잘 나옵니다. 공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 상황에서는 인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이다. 또 B라는 제자가 와서 물어요. 선생님, 저 상황에서 인은 무엇입니까? 저 상황에서 인은 서로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인이다. 저 상황에서는 충서 있게 대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인에 대한 언급, 개념이 22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런 단어가 있네요. 좀비, 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쓸까요? 좀, 비, 친, 소의 구별을 전제로 하며 시비, 선악을 분별해서 실천하는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흔히 인간 강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내 사랑은 사랑인데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사랑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단어에 이렇게 써줄래요? 예 라고 써주세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따라오셨나요?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네, 위에가 내면적이니까 밑에는 외면적인, 외적인이란 단어로 써볼게요. 외적인 사회규범입니다. 이때도 여러분 공부를 좀 깊게 하시려면 바로 지적을 해야 돼요. 선생님, 여기에 분명히 아까 타고난 도덕성 인의 예지의 예가 있습니다. 이 예와 지금 말하고 계시는 인의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적인 사회규범, 이 외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시는 분이 진짜 공부하시는 분이죠? 네, 같은 겁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예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가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쵸, 예가 나오지 않아서 한마디로 무례하다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예가 예고요. 안에 있는 예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 그래서 공자는 이 예를 외적인 사회규범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는 인의 실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고 사욕을 극복해서 예를 회복한다. 극기복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